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마경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을 바뀌면 시가 보인다입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시를 쓰며 체득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차는 영혼에게 주는 밥이라고 하지요. 시 역시 영혼에게 주는 밥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어느 왕은 많은 시를 지어 그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시는 고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여 위로입니다. 대부분의 시는 어떤 대상을 향한 충동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에 시의 체온은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인에게 시 쓰기는 보자기를 보따리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내무지게 천으로 만든 것이 보자기입니다. 그 보자기에 무언가를 담아 묻는다면 보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보자기는 종이가 되겠지요? 여러분은 A4 용지라는 보자기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시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역사는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고요. 시는 있을 수 있는 가능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미래적 관점으로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보자기에 담아야 합니다. 하가가 평면 그림에서 명암으로 입체감을 끌어내듯이 창의적 사고를 가진 시인은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시각으로 대상에 접근하여 고정관념 그 너머의 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시인은 각각 모양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저는 뒤집어 보기를 좋아합니다. 흔히 역설법이라고 하지요. 저의 등단작인 신발로는 200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데요. 역설법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론 2002년 8월 10일 묵은 신발을 한 보따리 내다 버렸다. 이 글을 쓰다 문득 내가 신발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발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한다. 학교와 병원으로, 은행과 시장으로, 화장실로 신발은 맘먹은 대로 나를 끌고 다녔다. 어디 한 번이라도 막막한 세상을 맨발로 건넌 적이 있었던가? 어쩌면 나를 싣고 파도를 넘어온 한 척의 배. 과적으로 선체가 기울어버린 선조인 나는 짐이었으므로 일기장에 다시 쓴다. 짐을 부려놓고 먼 바다로 배들이 떠나갔다. 신발로는 일기를 쓰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헌 신발을 내다버렸다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그 신발이 짐을 부려놓고 먼 바다로 떠났다로 반전합니다. 내다버린 쓸모없는 헌 신발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사람을 담고 다닌 한 척의 배였고 신발의 주인인 사람은 결국 짐이었던 셈이지요. 신발은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람이 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역설법으로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입니다. 창의적이다라는 말을 반대말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식상함, 천편일률, 고정관념 등등 이런 말이 있겠지요. 인간은 누구나 현상유지의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 안일함이 창의성을 저해하지요. 시인은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나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익숙함에 길들여 내재된 창의성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매너리즘은 참으로 시인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에 길들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서 익숙함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시를 쓸 때마다 늘 고민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정교하게 언어로 다듬어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시인에게 창작의 고통이 따르지요. 하지만 창작이라는 내재적 동기로 인해 시적 에너지가 발동하고 시인은 끊임없이 태어납니다. 시인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이미지의 흔적들이 집합해 있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와 불편한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시의 소재로 쓰기도 합니다.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이미지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일이지요. 저 역시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지만 어느 것이 시의 소재로 적절한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를 쓰기 위해선 시가 될 만한 소재를 찾아야 하는데요. 어느 시인은 좋은 시를 쓰기에 경치가 좋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소음이 있는 도시에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시를 쓸 수 없다고 믿었기에 조용한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를 만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경치가 빼어난 곳에 가면 일반인들은 시인에게 시 한 수 읊어봐라 이런 주문을 하지요. 하지만 아름답다에서 시를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가 살고 있는 서식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런 곳에서 주로 시를 만납니다. 시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골목, 공사장, 자판, 콩나물처럼 실려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시를 만났습니다. 또 묘지나 장례식장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상적 삶의 공간이야말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문학이 담당한 역할과 기능에 동참하기 위해 시인은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시는 좌절과 실패를 통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등은 작품 속에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의 핏줄은 명문가나 귀족이 아닌 서민의 핏줄이 분명합니다. 시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얼음의 죽음이라는 시를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장 근처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장 골목을 다니기도 하고 그 시장 골목에 사시는 아주 그 가난한 분들의 삶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날도 제가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제 단골인 생선 그 자판 아줌마가 얼음 포대를 풀어서 그 생선 상자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쯤으로 저 얼음이 죽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아, 오늘쯤으로 얼음이 녹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시는 보이지 않습니다.